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아무리 똥밭이어도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말하는 중국 여자가 있는데요. 한때 안산에 있는 불법 환전소에서 근무하며 나름대로 잘 나갔다고 말하는 중국 여자. 지금은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절대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알다가도 모를 중국 여자의 인생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중국 출신의 샤오란이라고 합니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중국 사회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리고 있는 게 진짜 자유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 한국으로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먼 길을 돌아오기도 했네요. 많은 중국인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벼운 걸 넘어 사실은 무시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런 한국을 애진작에 만나 중국에서 고생 안 하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걸 미리 할 수도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환상에 속아 몇 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네요. 저와 같은 실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잡으라고 말씀드리려는 의도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미 한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찾고자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 갈 기회가 뭐였나고요? 당시 몇 년 전 대학 입학을 앞둔 시기 저희 가족은 큰아버지 댁이 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돈을 다루는 일이기에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중국인 직원을 고용했다가 몇 차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생겼다고 하셨고 돈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습성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국인 직원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형제들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일도 돕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점도 강조하시면서요. 그때 둘째 큰아버지 댁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셨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조금 달랐어요. 당시 저는 중국에서 명문대에 합격한 상태였고 부모님은 제 미래를 기대하며 중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 저 역시나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중국에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생각하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낯설고 불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게다가 언뜻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한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굳이 익숙한 환경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제 의견을 100% 존중해 주셨고 가족회의 끝에 중국에 남기로 결정했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당시 우리 가족은 제가 중국에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 더 무게를 두었던 거죠. 사실 저희 가족은 대단한 대가족은 아니었어요. 큰아버지는 그래서 형제들 가족을 다 책임질 자신도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삼형제 중 막내셨고 이미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큰아버지께서는 큰형님으로서 한국에서 성공을 일구시고 막내 집인 우리 가족까지 모두 데려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셨던 거죠. 우리 가족은 비록 한국에 가지 않았지만 둘째 큰아버지 댁은 큰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으로 갔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가정 모두 환전소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반면 저희 가족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하며 한국으로 가지 않은 결정을 기뻐했어요. 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의 성공이 눈앞에 보인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특히 대학 졸업 후 상하이에 있는 IT 회사에 처음 취업했을 때는 그때 한국에 가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죠. 왜냐하면 첫 월급이 무려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건 중국에서 상위 0.01% 안에 드는 엄청난 수준이었죠. 제 첫 직장이었고 첫 연봉치고는 정말 엄청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제가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당시 중국 정부는 IT 산업을 키워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포부 아래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벤처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죠. 정부는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IT 인재들이 귀해졌고 급여도 점점 올라가며 저처럼 신입임에도 상상 이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흔했죠.
하지만 이건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눈먼 돈을 노리고 형식적인 벤처 회사를 세운 뒤 지원금을 가로채며 운영하는 척만 했죠. 저 역시 그런 회사 중 하나에 입사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끝날 수 없을 것 같은 방향성을 잃은 프로젝트였고 동료들조차 이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의문을 가질 만큼 조직은 엉망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동안의 개발 끝에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저와 함께 일하던 많은 동료들도 직장을 잃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더 큰 문제는 이 경험이 이력서에 한 줄로도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경력으로 남았다는 점이에요. 회사는 명함뿐인 벤처였고 제가 그곳에서 배운 건 어디 가서 내세우기도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기초적인 수준이었어요.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몇몇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실패했고 저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은 그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시간을 허비해야 했어요.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한 개의 성공한 대기업만 나오면 된다는 태도를 고수했죠. 그런 대기업이 생기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국가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 과정에서 희생된 개인들의 삶과 미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벤처 기업으로 지원금을 착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 끝났고 시범 케이스로 몇몇만 중형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전체의 90% 이상은 처벌받지 않았고 그 결과 중국 정부의 지원금 사업은 또다시 공백기를 맞이해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공백기 동안 벤처 창업 자체가 굉장히 흐지부지해졌는데요. 몇 년 뒤면 다시 엄청난 돈이 뿌려질 텐데 굳이 자기 자본을 들여가면서 지금 창업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기다리며 실제 창업 시기를 미루는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 좋은 아이템과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원금이 없으면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만연했어요. 결국 중국 내에서는 지원금 없이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이는 더 큰 부작용을 낳았죠.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시기에 맞춰 움직이게 되면서 진정한 혁신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중국 내 창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거대한 장치에 종속되어 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창업 정신과 도전의식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 같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불신을 남겼는데요.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던 첫걸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때의 상실감은 정말 컸어요. 당연히 창업이 없어진 IT 쪽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으며 결국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죠. 하지만 중국의 고용 상황도 좋지 않아 불안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밖에 없을 뿐 게다가 급여 수준도 처참했어요. 다른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때 한국 돈으로 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다가 다시 30만 원이나 40만 원짜리 일을 하라고 하면 정말 할 수가 없었죠. 이전에 받았던 금액의 10% 수준으로 일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힘들었어요. 물론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찾아서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번 그 높은 수익을 맛보고 나니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고 당시의 기억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고 몇 달 동안 한국 돈으로 300만 원씩 벌면서 느꼈던 자부심과 자신감은 중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니 그 충격은 더 컸죠. 당연히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건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사실 저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생계도 위태로워졌어요. 제가 없으면 가족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저만 믿고 중국에 남기로 결정했던 우리 가족은 그 결정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결국 이런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하셨고 늘 자존심 강하시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계신 큰아버지들에게 연락을 드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한국에서 잘 정착한 큰아버지들께 우리의 어려움을 털어놓게 되었고 큰아버지들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한국에 간다는 건 저에게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 중국을 떠나 한국에 가야 한다는 상황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거든요. 중국에서 배운 대로라면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였고 제가 중국에서 실패한 채 작은 나라에 의지하게 된다는 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IT 회사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환경에 대해 알게 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업무를 하며 들은 이야기들, 함께 일하던 동료들, 그리고 다른 나라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새롭게 접한 자료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언론이나 공산당 뉴스에서 말하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였는지 느낄 때마다 충격적이긴 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흔히 알던 모습에서 훨씬 더 발전했고 삶의 질이나 사회 시스템 면에서 상당히, 아니 아주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이 점점 더 와닿았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가는 일이 마냥 싫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과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잘못된 정보들을 하나씩 지우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친척 어른들과 사촌들 모두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이 여전히 좋은 인재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중국이 만들어낸 희생양 중 하나일 뿐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특히 큰아버지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중국이 너처럼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자존심이 상했던 부분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죠. 사촌들도 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줬어요. 한국으로 오겠다는 선택을 너무 응원해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꼭 말끝마다 붙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가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큰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경기도 안산의 환전소는 이미 우리 친척들이 돌아가며 일하고 있었고 그곳은 단순한 환전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중요한 터전이었죠. 환전소의 명의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자는 큰아버지였어요. 명의만 빌려주고도 한 달에 이름값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는데요. 아무런 노동 없이 단지 명의만 제공했을 뿐인데도 중국에서는 극소수만 벌 수 있는 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니 이게 바로 한국에서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는 정말 거대합니다. 우리 가족도 환전소 운영에 투입되면서 더 놀라운 점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친척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공백 없이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주 고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량의 현금을 환전하며 자신들이 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있었죠. 특히 처음으로 환전소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23살짜리 중국 여성 손님이 가져온 돈뭉치였어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온 그 친구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도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에 선했죠.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 여자애가 한국에서 신체 건강하고 근로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중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송금을 해줬고 수수료로 5%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애는 그 수수료를 아까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돈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한국은 스케일이 다르고 중국과의 격차가 이렇게나 클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몇 년간 돈을 벌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최악의 일이 터지고 말았죠. 우리 환전소의 운영 방식이 사실은 한국 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별탈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해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결국 한국 경찰에 타겟이 된 거였죠. 어느 날 한국 전역의 환전소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받았고 우리 환전소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밤 10시 교대 근무를 위해 환전소로 향했죠. 그런데 환전소 앞에 도착하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금고도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원래 근무하고 있어야 할 둘째 큰아버지네 부부와 사촌 오빠도 없어져 있었죠. 놀라서 상황을 살피던 찰나 키가 큰 한국 남자 3명이 나타나 우리를 둘러쌌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며 무슨 일로 여기 왔냐고 물었죠.
부모님은 분노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당신들이 우리 가게를 이렇게 망쳤냐고 따질 기세였지만 저는 그들이 경찰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얼른 나서서 우리는 여기 환전하러 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어서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라고 벌벌 떨며 말했죠. 그 순간 제 손발은 정말로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혹여나 들킬까봐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다행히 그 경찰들은 우리를 깊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 신원을 조사했다면 우리는 환전소 명부에 있는 직원으로 확인되었을 테고 바로 체포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 밤 우리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환전소를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가 서둘러 집안에 있던 모든 돈을 챙기고는 어디로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큰아버지 가족과 둘째 큰아버지 가족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고 부모님도 불안한 마음에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중국으로 보내드린 뒤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잃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23살짜리 중국 여자애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돈을 벌어 부모님께 중국으로 송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희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느껴지거든요. 왜 그 23살짜리 작은 중국 여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챙길 수 있는 돈은 정말 많아요. 단순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처음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불안했지만 지금은 제 목표가 뚜렷해졌어요.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돈을 모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행복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며 끊임없는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 중국에서의 삶보다 이곳 한국에서 불안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100배는 더 나아요.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제 선택에 따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23살짜리 작은 중국 여자처럼 큰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계속해서 도전할 생각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 합법적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정말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불법적인 기회였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뒹구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회가 있으면 잡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